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오후 2시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명이 나왔습니다. 서울 20명, 경기 20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에서만 새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다음 달 14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모든 부문에서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첫 소식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서울에서만 4명 더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물류센터 근무자이고 1명은 근무자의 가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의 선별 진료소를 통해 3,600여 명이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연세나로학원 강사가 지난 27일 최초 확진된 이후 어제 학원 수강생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접촉자 포함 총 20명에 대해 검사하고 있으며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독서실에 대해서도 긴급 방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간을 같이 이용한 학생들도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 일가족 관련 확진자도 서울에서 2명 더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구리시 갈매동에 사는 30대 남성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제 일가족 6명, 어제는 지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5명으로 추가된 2명은 교회에서 접촉한 교인과 직장 동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14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모든 부문에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주 동안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경기도 부천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물류센터 근무자에 대한 검사는 오늘 끝날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 학원 강사로 인한 확진자도 더 나왔는데요. 앞으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연관된 누적 확진자는 공식적으로 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39명, 경기도 38명, 서울 19명으로 직접 감염된 확진자는 70명, 이들로부터 전파된 확진자가 26명입니다. 근무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거의 끝난 만큼 나머지 검사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에서는 물류센터에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24살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자가 격리하던 A씨는 어제 기침과 가래, 인후통 증상이 있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양 물류센터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 480여 명에 대한 1차 전수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부천 물류센터에 대해선 2주간 사실상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고양 물류센터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인천에서는 또 학원 강사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학원 강사의 수강생이 다녀간 동전 노래방에서 감염된 아들과 남편을 거쳐 학습지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교사가 가르친 12살과 8살 형제가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에 대해선 공공부문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중단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N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 내 감염 차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 소석리에서 오늘 새벽 주민과 경찰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기지 안으로 사드 관련 장비와 장병 숙소 공사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동윤 기자, 일단 기지 안으로 들어갔던 차량들은 모두 빠져나갔다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장비와 자재 등을 싣고 기지 안으로 들어갔던 차량들은 오전 8시 반쯤 빠져나왔습니다. 경찰과 주민들의 대치 상황도 모두 풀렸습니다. 군은 오늘 새벽 5시 반쯤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사드 관련 장비와 장병 숙소 공사 장비를 기지 안으로 반입했습니다. 1시간 만인 6시 반쯤 장비 반입은 모두 끝났습니다.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 등 70여 명은 어제 오후 9시쯤 사드 기지 주변에 경찰 4천여 명이 집결하자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해 사드 기지 진입로를 막아선 채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3시부터 강제 해산에 나서 1시간 만에 이들을 도로 밖으로 이동시켰고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은 정부가 주민들과 협의해 사드 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약속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사드 반대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지상수송에서 유도탄과 발전기,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자장비 등을 반입했다며 운용 시한이 도래한 기존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단체와 주민들은 오늘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드 장비와 공사 장비 반입을 놓고 여러 차례 주민들과 마찰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우동률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해서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사흘 전 장시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다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는 건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자, 김진호 기자, 이 부회장이 오늘 오전에 소환됐던데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오전 8시쯤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만 6시간째 경제범죄 형사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비공개 소환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사흘 전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에 귀가한 뒤 오늘 또 소환됐는데요. 이 부회장은 지난 1차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승계 작업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만큼 오늘 조사에서는 검찰이 사흘 전 조사와는 다른 어떤 물증을 제시하면서 이 부회장의 지시 여부를 캐 물을지가 관건입니다. 이 수사는 1년 6개월 전부터 진행됐습니다. 당초 수사 대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이었고요. 이 회계 부정이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동기로 작용한 것이 아닌지로 검찰 수사 방향이 확대됐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 등을 줄 소환하면서 그룹 고위층 사이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권 승계 의혹의 당사자이자 그룹 내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이 부회장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회계부정 의혹과 경영권 승계 의혹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규명하느냐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검찰이 이 부회장을 사흘 만에 재차 소환한 만큼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도 종착점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임원진 등에 대한 신병 처리를 한꺼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오늘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정례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작되는 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전에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중요한 지점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58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 확진자 수는 11,402명입니다. 네. 중요한 건 지금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숫자도 이제 다시 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지금 치료 격리 중인 사람들이 770명입니다. 어제 35명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네. 완쾌돼서 격리 해제된 분의 숫자는 1,363명입니다. 오늘 이제 신규 확진으로 발표된 58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해외 유입이 3명이지만 나머지 55명이 모두 다 국내 발생입니다. 네. 또 모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게 특징입니다. 그러네요. 최근 발생한 사람들의 숫자만 보면 사흘간 계속 급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40명, 79명, 어제 79명, 오늘 58명 해가지고 전체 3일 동안만 17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수 이제 사흘 동안 이태원 클럽이 아닌 그러니까 물류 센터발 확진자의 숫자가 크게 지금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부천 물류센터 관련한 집단 감염의 숫자만 지금 보면은 96명입니다. 이 중에 70명은 직접 물류센터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26명은 물류센터 확진자하고 같이 접촉한 지인이나 가족들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행의 양상이 이제 5월 6일 날 첫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집단 감염에서 이제는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으로 유행이 길게 꼬리를 늘어뜨리면서 나타나는 이런 유행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전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뭐 어떤 내용들이 좀 다뤄졌습니까? 네, 뭐 어제도 발표했던 내용 한 번 더 강조한 건데요. 수도권 지역에 한정해서 방역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네. 수도권에 계시는 국민분들은 외출과 모임 자제를 권고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이나 PC방 집에 대해서는 집합 제한, 실질적으로 결국은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지 못하도록 했고요. 네. 그리고 불효불급한 공공행사에
취소나 연기 등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등교 수업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더 방점을 둔 결정으로 보입니다. 오전에 이 방역 당국은 이제 이번 유행에 대해서 상황 인식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설마하는 방심이 수도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온라인 이 유통기업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폐쇄된 공간 내에서 다수가 밀집해 근무하는 작업장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서 점검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부모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등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을 텐데 교육부가 오전에 관련 브리핑을 좀 가졌죠? 네, 오늘 교육부가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6월 3일 3차 등교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네. 등교 전면 중지는 고려를 안 하겠다고 밝혔고요. 수도권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다만 이제 3분의 1 이하로 이 밀집도를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현행 3분의 2 정도의 인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 감염 확산의 이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 권고를 갖다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해서 닷새 만에 더 강화한 겁니다. 네. 이 아울러 방역 당국이 발표한 이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행 차원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건데요. 네. 실제로 이제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하교 후에 학원 이용을 자제할 것과 학부모에게도 학생 생활 지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식약처도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또 발표했던데요. 네, 오늘 식약처도 오전에 같은 시간에 또 같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크게 4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6월 1일부터 공정 마스크 오부제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일 상관없이 개인에게 할당된 구매 수량만큼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수량은 정해져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다만 이 대량 구매를 막기 위해서 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제는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한 게 18세 이하에서 일주일 마스크 구매 수량이 3개에서 이제 5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한 사람당 5개까지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이제 KF94 같은 거는 땀이 많이 차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위에 더 적합한 뭐 수술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라고도 부르는데 이 공급량을 50만 장에서 이제 한 100만 장, 한 2배 가까이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게요. 이제 마스크 공급량, 생산량의 한 10% 이내 범위에서 수출을 또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약처가 오늘 브리핑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치료에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 렘데시비르,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죠. 원래는 네네. 에볼라 치료제였는데 이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국내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조금 이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방역 속도에 비해서 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대단히 더 빠른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이 방역 당국도 누차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금 이게 맞냐 하는 이런 지적도 많은데요. 네. 일단 거리두기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 약물이 없는 상황에선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금까지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사람 간 거리두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리두기가 지금 백신이나 치료 약물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예방 백신인 셈인데요. 네. 근데 이 거리두기를 방역 당국은 3단계로 나눴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일반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눴습니다. 네. 그 3단계의 차이를 좀 살펴보면요. 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죠. 집단 고위험 시설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 모이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운영 중단이 아니라 일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운영 제한, 운영 자제를 갖다가 요청하게끔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그보다 더 완화된, 더 약화된 거리두기인데요. 모여도 되는데 개인 간 거리를 두면서 생활 속 방역 지침을 갖다가 유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강제성을 도입해서 운영을 중단하거나 사람들이 아예 강제적으로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지금 강제성의 차이를 두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 방역을 잘했다고 하는 거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간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이 되고 나서 이제 계속 확진자가 잘 유지가 되다가 이제 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그 물류센터발로 이제 점점 확진되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방역 입장에서는 지금 검사를 하고는 있는데 확진자가 나와서 검사를 하면 확진자가 나오고 그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서 접촉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격리하는 게 사실은 더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 추적이 들어가기도 전에 바이러스가 더 빨리 퍼져 있다는 게 지금 방역 당국의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 근거로요. 이태원 이제 클럽 사례를 드는데요. 인천 학원 강사가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19일 만에 7차 전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 계산으로 하면 3일마다 바이러스가 차수를 더해가면서 퍼져나간 건데요. 네. 이거 보통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개인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한 사람이 3명 정도한테 전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파력이 한 3명 정도를 전파시킬 수 있는데 1차로 됐을 때는 2차로 넘어가면 벌써 9명 정도가 전파가 되고 네. 그리고 2,000명 7차가 되면 거의 2,000여 명이 넘어가는 숫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클럽발만 보면 한 200여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온 셈인데 만약 단순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한 1,000여 명이나 이런 조용한 전파자가 상당수 지금 지역사회에 많이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 당국은 이제 더욱 최초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환자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를 딱 처음에 확진된 사람을 찾았는데 네. 벌써 이미 4차 감염까지 노출된 것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미 지역사회에 이미 전파가 많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추적하려고 들어가면 이미 좀 많이 방역이 많이 약해졌다. 지금 이런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정말 빠르긴 빠르군요. 맞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좀 나누고요. 잠시 후에 브리핑 듣고 나서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 법무부가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 3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는 최대 규모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1천억 원 규모의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0여 명의 북한인과 중국인을 기소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50여 개의 유령기관을 전 세계에 세워 25억 달러 규모의 돈 세탁을 한 혐의로 북한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을 기소했습니다. 세탁된 자금은 북한의 대표적 외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으로 흘러들어갔으며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미 법무부는 판단했습니다.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이번이 최대 규모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는 조선무역은행 전직 총재인 고철만과 김승희가 포함됐고 전직 부총재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태국에서 조선무역은행 비밀지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한기송의 경우 북한의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이번 기소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중국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2016년 이후 북한은행의 지점을 쫓아내게 돼 있지만 조선무역은행 지점이 여전히 중국 베이징과 선양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마이클 쇼인 워싱턴 DC 연방검사장 대행은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증강을 위한 불법적 행위로 수익을 얻으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과 관련해서 미국이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미중 두 나라가 유엔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서방 4개국 외교 수장들은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큰 우려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1984년 체결된 영국, 중국 공동선언에 따라 보장된 홍콩의 자유와 고도의 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깊은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국과 중국의 공동선언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에도 50년 동안 홍콩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일국 양제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영중 공동선언이 유엔에도 등록된 구속력 있는 조약이기 때문에 이번 일은 세계가 우려해야 할 긴급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안보리 화상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중국이 거부한 것도 국제적 책무와 투명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홍콩 보안법 입법은 순수한 중국의 내정 문제라면서 미국의 안보리 소집 요구는 근거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진 대사는 미국의 무력 외교와 괴롭히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 외교수장들은 홍콩 보안법이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자율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도 개별적으로 강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관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에 모아집니다.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큰 실수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콩이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할 수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중국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연결해서 브리핑 전해 듣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402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3명으로 총 90.9%가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770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 58명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는 3명이었고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55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3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이 2명, 방글라데시가 1명이었습니다. 지역 감염 발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집단 발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102명의 확진자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물류센터에서는 5월 12일부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와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2명의 확진자는 물류센터의 직원이 72명이고 직원의 가족 등 접촉자가 30명이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2명, 인천이 41명, 서울이 19명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0일부터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진단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혹시 가족 중에 학생 또는 학교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중지, 가족 중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 제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 관련하여 총 누적 환자는 전일 대비 5명이 증가하여 현재는 266명입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클럽 방문자는 96명으로 증가하지 않았고 가족, 지인 등 접촉자가 170명인 상황입니다. 원어 성경 연구의 집단 발생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총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추가 확진된 환자는 경기도 의정부시 주사랑교회 확진자와 라파치유 기도원에서 접촉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연세나로학원에서 학원 강사 및 수강생 등 총 7명이 확진되어 현재 접촉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와 전수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인천이 5명, 서울이 2명이며 학원 강사 1명, 수강생 2명, 학원 강사의 접촉자 4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일시에 관련 장소를 방문하신 분들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약처에 렘데시비어의 해외의약품 특례 수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5월 28일 중앙임상위원회는 렘데시비어가 코로나19 폐렴에 대한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정부는 5월 28일 긴급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6월 14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일주간 지역사회 감염자 중에서 수도권의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8.4%입니다. 최근의 주요 집단 발생 사례를 보면 클럽 및 주점, 노래 연습장, 종교 행사, 그리고 식당,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학원 등에서의 집단 발병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학원, PC방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자체의 행정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운영 자제를 공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 제한,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실내 소독, 이용자 간의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실내 휴게실, 탈의실 등 공동 공간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을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흡연실 사용은 금지하고 야외 공간을 활용하며 출퇴근 버스에서는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잡이 등 손이 많이 가는 부위에 대해서는 자주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내식당은 시차 분산해서 운영하고 좌석 간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배열을 달리하여 구내식당에서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교시설에서도 온라인 등 비대면, 비접촉 종교행사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소규모의 종교 모임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현장 종교 행사 시에도 참여자 간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하며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단체 식사 또는 침방울이 튀는 행위 등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 주민들에게 불효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특히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공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으시고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한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하고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1339나 보건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특히 주변에 비슷한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신규 환자 발생 중 수도권에서 7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연휴 이후에 주로 환자가 발생한 장소들을 보면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PC방, 돌잔치 뷔페, 종교 소모임, 학원 등 우리 국민이 누구나 자주 방문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중이용시설 어디에나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곳에 확진자가 한 분이라도 계셨다면 똑같은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2주간의 기간이 당국과 국민들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수도권 감염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유행이 확산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명의 확진자나 접촉자를 놓치거나 시간이 지체될수록 추가 전파로 더 확산돼 피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감염 확산을 꺾기 위해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각별히 모임 자제 등 감염 예방에 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태훈 기자, 기자회견이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윤미향 당선인은 지난 18일 이후 침묵을 지키다 열 하루 만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2시쯤 시작된 기자회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정의기억연대 회계 관련 의혹부터 안성 쉼터 매입 관련 의혹, 본인의 계좌 관련 의혹과 무엇보다도 이용수 할머니와의 갈등 등 적지 않은데요.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해와서 일일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우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의혹 제기가 쏟아져 사실관계를 빨리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대협 기부금을 할머니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안성 쉼터도 적정한 가격에 매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소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본인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의원이 남편의 신문사에 일을 맡기긴 했지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은 없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계관리 등이 소홀했거나 일부 실수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없고 관련 의혹도 잘못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그동안은 윤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서 일단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입장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윤 당선인은 일단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오늘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의정 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도록 노력하고 할머니들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당도 곧바로 윤 당선인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정의연의 회계 관련 의혹에 대한 행안부 등 정부 부처의 조사 결과나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윤 당선인이 입장을 내놨지만 관련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윤 당선인이나 정의연 관련 의혹 때문에 지난 30여 년간의 위안부 운동 자체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해온 만큼 일단은 명확한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현재 서울은 25.7도까지 올랐습니다.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노란색으로 보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를 웃돌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 대전은 28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한낮에는 서울에 28도, 모레 27도까지 오르는 등 주말 동안에도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밤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27도, 부산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오후 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